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희 연휴 동안 환경 글로벌 마켓은 쉬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의 복수를 중심으로 한 주의 주요 이슈와 증시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황소, 불이죠. 증시에서 좋은 징조잖아요. 상승을 얘기하는데 어떤 황소입니까? 그런데 관 속에 있는 황소라는 거죠. 언뜻 보면 황소인데 관 속에 있는 황소. 어떻게 보면 희소식인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얘기들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견 희망을 갖게 되지만 이내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변수들인데요. 이런 희망 고문을 하게 하는 이슈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 협상 그리고 미국의 CPI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회복을 했죠. 연휴 동안 상당히 뜨겁게 달궜던 뉴스들인데요. 그리고 이란 핵 협상도 더디가 들어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CPI는 정점을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인플레이션이나 킹달러, 에너지 위기 등을 부추겨왔던 부정적인 변수들인데요. 이런 속을 썩였던 골칫거리들이 조금씩 잠잠해지면 글로벌 자산 시장에도 좀 평화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지 하나씩 뜯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연휴 동안 이 5일 동안이죠. 이 하르키우,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동쪽을 다 실지를 회복을 했습니다. 바라클리아 이쪽 정도 되고요. 이지움 여기를 회복했습니다. 5일간 거의 40마일을 진격을 해서 거의 원래 우크라이나 접경, 국경 지역까지 거의 다가섰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르키우의 동쪽, 원래는 헤르손 이쪽을 회복하겠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이 북동쪽을 쳤다라는 거죠. 이른바 전형적인 성동격서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빼앗겼던 실지를 상당히 많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루 다음날 11일에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쪽에 협상을 하자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전세가 약간 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협상 제의는 시간 끌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응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러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총공세를 펼쳐서 동북부, 남부 지역을 다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우크라이나 편이다, 러시아 편이다 왈가왈부가 많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러시아와 맞서려고 하고 있지만 서유럽 국가와 러시아의 에너지,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래프는 혹한기로 접어들면 에너지 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타협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겨울이 전쟁의 큰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물러서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전망을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다, 러시아에 유리하다 다 사람마다 생각 달리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푸틴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즉 양국의 어떤 공격 그리고 방어, 그리고 협상 이런 진행 상황과 그리고 전장의 분위기가 글로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란 핵 협상 문제입니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11일, 현지 시간은 12일, 우리 시간은 오늘 오후 저녁쯤 되겠죠. 이사회를 열어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어떤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고 제재를 촉구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원래 이란은 미국이 2019년에 핵합의를 이탈했는데 요번에 이탈 방지할 수 없도록 보증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고 미국과 유럽 연합 국가들은 이란에게 IAEA 핵사찰을 제대로 받아라.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이 생산실이 많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해라 이런 선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란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협상 합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이란산 원유가 국제 원유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는 원래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기 가장 좋은 후보군이죠. 시설 투자 많이 하지 않아도 바로 빼다 쓸 수 있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러시아산 원유를 누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중국과 인도죠. 이란산 원유도 원래 지금 현재 중국과 인도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많이 이란 원유를 썼지만 제재를 하기 시작한 18년, 19년부터는 한국과 일본이 여기서 빠졌죠. 그래서 상당히 중국과 인도가 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란이 최근에 국제유가가 올라서 핵 합의에 당장 급한 편이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산 원유 대체하기 위해서 이란산 원유를 찾는 나라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중국, 인도, 터키 이런 나라들입니다. 미국 말을 잘 안 듣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미국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뚝 떨어졌죠. 5달러 넘었던 게 휘발유 가격이 지금 3달러 중반대로 넘어섰죠. 제가 지금 환전할 때는 정말 심장이 덜컹덜컹 떨리는데 기름 넣을 주유소로 갈 때는 예전보다는 5달러대에 비하면 상당히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선거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무리하면서까지 이란과 핵합의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죠. 그리고 CPI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오는 13일 현지 시간 오전 8시 반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반에 발표를 합니다. 9월 FOMC 때 금리 인상폭을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CPI가 상당히 중요하죠. 6월에 정점 찍고 7월, 8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를 보면 특히 좀 그렇죠. 프라이스 스탯이라는 이제 민영 그 조사 업체인데 그게 전달 대비로 해서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나 블룸버그 전문가 패널 전망치도 8월 CPI는 1년 전보다 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이 8.5%였죠. 7월이 그러니까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전월 대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전월 대비로도 8월이 마이너스 0.1%로 전달의 보합세에서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미국의 가장 금리 올리냐 내리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 그 기대치인데요. 이게 지지난주죠. 파월의 잭슨홀 발언으로 해서 푹 뛰었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8일에 케이토라는 싱크탱크 때 파월 의장이 대담을 했죠.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계속 인플레이션 전체적으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근원 CPI라는 거죠. 에너지 가격, 항공료, 호텔비, 중고차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렌트비나 음식값이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클리블랜드 연구에서 계속 추적하는 CPI 추적치인데요. 8월에 CPI 전달 대비로는 0.0006% 거의 보합세나 마이너스라는 건데 코어 CPI는 0.5% 아까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1년 전 대비로도 8.2% 높고 코어 CPI도 6.2%로 상당히 높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는 6%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클리블랜드 연은의 그 추적치로는 6.25%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전달 대비 상승률은 0.3%인데 클리블랜드 연은은 0.4% 5%더 높게 될 것으로 7월이 0.3%더 높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코어 CPI는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어 CPI와 비슷한 개념으로 스티키 프라이스, 즉 경직성 CPI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입니다. 스티키 코어 CPI도 이보다 조금 낮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에너지 가격은 약간 안정세를 보여왔지만 이런 경직성 CPI는 여전히 내려가지 않고 있어서 페드의 어떤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이란 CPI가 이번 주에 가장 핵심 쟁점 변수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세 개를 앞글자를 따서 발음을 해보면 우이시, 상당히 불만에 찬 탄식 소리가 나오죠. 이런 우이시의 공통점은 바로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진일퇴하면서 겨울에 위기가 오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란 핵합의도 지리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 같고 CPI도 스티키 프라이스 CPI 때문에 상당히 평화로운 때가 올 때까지는 긴축의 시기를 오랫동안 견뎌야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 ECB가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올해만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던 나라들이 40개국이 넘습니다. 국가로 하면 50개국이 넘고요. 중앙은행 개수로만 해도 40개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긴축의 시기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이 높고 이걸 견디지 못하는 나라들은 도태되겠죠. 최대적인 인플레이션이지만 최근에는 킹달러와도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선진국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일본과 유럽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엔화는 원화보다 더 떨어졌고 유로화는 달러와 1대1 페리티가 무너졌죠. 이런 국가들의 위기 징후를 볼 수 있는 지표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EU와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각각 14일, 15일에 나오고요.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도 15일에 발표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일본의 수출입 통계가 14일에 발표됩니다. 14일과 15일, 수요일과 목요일에 지표 발표가 경기 지표 발표가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고요.
15일에 원래 영국이 기준금리 결정하려고 했었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때문에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2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 시대 제가 밀고 있는데요. 복합위기라는 거죠. 금융위기, 외환위기,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올지 모릅니다. 장기화하는 인플레이션, 킹달러 현상 좀처럼 잦아들 것 같지 않죠? 이걸 잘 버텨야 하고요. 아까 제가 최초에 보여드렸던 황소가 깨어날 때까지 잘 버티고 기다리는 게 투자의 성패 여부를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2개 올렸었죠. 킹달러를 중심으로 하나 올렸었는데 많은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지 못하는 점 잘 양해를 해주시고요. 리 모스터리니어스님 승진까지 기여를 해주셨고요. 박구름님 같은 경우는 저희 10분 방송이 다른 한두 시간짜리 방송보다 낫다라는 정말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님도 퀄리티가 좋다라는 이런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누리동아님은 천사인 것 같죠. 날개가 있는 것 같죠. 제 지인이 이제 친구인지 제가 열심히 탐구를 해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아마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좋은 일들, 즐거운 일 누리면서 저희 방송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찰렘님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뭘 기대하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연준이 페드가 7월부터 연착륙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소프티시 랜딩, 준 연착륙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태도가 변한 것, 즉 포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정도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불편한 구간조님 같은 경우는 강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나홀로 원화 약세가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원화 약세가 좀 커졌죠. 다른 나라들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데 우리나라 하느는 8월에 베이비 스텝을 밟고 9월에는 또 금통위가 없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많이 떨어진 게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9월에 하느니 어떻게 해야 할지가 상당히 고민이 커지는 거죠. 그럴 때 한번 자세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RGR님께서는 강달러가 문제도이지만 석유가스가 비싸서 문제다라고, 그래서 무역수지가 적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고유가, 고물가와 고환율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엔 좋아지죠. 물론 수입물가를 올리긴 하지만 수출 증대 효과가 컸는데 지금은 고유가 때문에 수입물가 상승 그 정도가 더 커졌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인 건데 이 고유가와 고환율 어느 정도 이게 좀 패턴이 깨져야지 이게 좀 개선이 되겠죠. 리사 안님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로, 캐나다 금리 다 인상하고 근데 원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게 결국에 10월 금통위 때, 9월은 금통위가 없죠. 10월 금통위 때 한은이 고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미래리님께서는 제가 뭐 조재길님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수첨님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땐 버티는 게, 이런 시기엔 버티는 게 상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뭐 투자는 뭐 흔한 시쳇말로 엉덩이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스티브 킴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인플레가 잡히고, 이게 전제죠. 미국의 인플레가 잡히고 금리 인상이 멈추면 달러 약세로 좀 전환이 되고 다른 나라도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이 미국의 인플레가 잡히느냐가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스티키 SPI, 스티키 물가, 이 경직성 물가가 진짜 잡히느냐, 근원 물가가 잡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H님 같은 경우 제가 현장 가서 했던 건 합성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합성이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딜을 한번 잡으면서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H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과 평소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약간의 요소가 있어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타피씨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제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하고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약간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영상, 이 화면하고 이 텍스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걸로는 일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다른 모니터로 보는 거는 약간 그보다 속도가 조금 아래쪽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맞추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노력을 할 테니까 타피신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기차 보조금 영상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댓글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차별을 받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했을 때 만나지 않았다. 즉 펠로시 패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쌤무님과 폭님 뭐 한 수십 명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탄탄한 플롯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이 법안을 통과시킨 핵심 주체들은 미국 상원입니다. 펠로시는 하원의장이죠. 물론 하원의장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 했고 하원은 거의 따라가는 거수기 역할을 했습니다. 상원의 척 슈머 미 민주당 대표와 그리고 조 맨친 중도파 민주당 그 의원이 잘 결탁을 해서 이런 IRA 인플레 감축법을 만들어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법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레인트리님께서 딱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 온라인 글에서도 볼보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상당한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볼보는 중국 지리차가 가지고 있는 스웨덴 자동차 회사죠. 그걸 중국 차입니까? 스웨덴 차입니까?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서는 스웨덴 차로 봤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걸 스웨덴 차로만 볼 수가 있을까요? 볼보와 폴스타의 관계를 보면 또 그렇게 여실히 좀 알 수 있는데요. 폴스타는 전기차 브랜드죠. 볼보와 중국 지리차가 합작해서 만든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근데 볼보가 곧 지리 거니까 폴스타도 곧 중국 차입니다. 즉 볼보의 전기차가 상당히 중국 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공장이 있고요. 하지만 미국에도 공장이 있으니까 북미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과연 IRA 인플레 감축법으로 견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라는 게 큰 법의 목적인데 그 부분에 이 볼보, 이 폴스타 경우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런 걸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미국과 한국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좀 더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댓글이었고요. 오늘 원시성 나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